게으른 사람이다. 이걸 유기한 사람은 묻어버리지. 고무통채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생각 사고예요.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옹교종교 보여있는 평범한 동네 골목길에 경찰이 출동한 것은 2019년 3월 8일 오후였습니다. 경찰 여러 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엄마 모시고 애 키우며 사는 여자 있거든요, 저 위에. 그 집으로 막 우르르 들어가길래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출동한 경찰은 어느 가정집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베란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베란다에 있기엔 다소 큰 빨간색 고무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높이 75cm, 둘레 80cm, 빨간색 고무 물통이었고 작은 몸집의 어른이 들어가면 가슴 정도 올라오는 높이의 울통이었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고무통의 뚜껑을 열었고 뚜껑 안을 보자 그 안엔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덮인 흙을 덜어내자 그 밑에 시멘트가 단단히 깔려 있었습니다. 음식물이나 물건을 담는 고무통에 왜 흙과 시멘트가 채워져 있는 것일까? 경찰은 즉각 시멘트를 부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자 회색 시멘트 사이로 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멘트 안쪽에 발견된 것은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이걸 고무통 안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놓았습니다. 경찰이 여행용 가방을 꺼내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와 함께 그 안엔 시멘트를 부었던 흔적과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백골의 상태를 보아 좋게 몇 년간 보관되어 있던 걸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백골은 여행용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뼈가 가늘고 골격이 작아 처음엔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바로 정밀조사에 들어간 경찰. 그런데 처음엔 유골이 너무 작아서 아이인 줄 알았는데 확인 결과 20대 여성의 백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르고 외소한 20대 여성의 백골. 그녀는 왜 고무통 안에 그것도 시멘트가 부어진 채로 사망해 있었던 것일까? 단순히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인지 누군가 살해 후 은폐한 것인지 모든 것이 물음표인 상황.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진행된 백골화로 인해 외상과 질병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변사자의 사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워서 이 사인은 불명입니다. 국과수마저 그녀 죽음의 원인을 판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백골이 담겨있던 빨간 고무통을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사건은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2019년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게 시신이 일단은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근데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일단은 뭐 고무통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종종 보긴 하는데 이거는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었고 시멘트를 부었고 또 모래로 덮여 있어서 발견 당시는 이미 백골화되어 있었다라는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랑 형태 등으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게으른 사람이다. 이걸 유기한 사람은 바깥에 야외에 아니면 바다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걸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계획을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의 결과인 사체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멀리하려고 하는데 네. 특별한 경우들이 있죠. 자신이 사는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거주지에 정화조에 넣는다든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약간 내향적, 자기 귀결적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런 범죄, 이런 유기 방식을 택한다. 네. 이건 자기가 사는 집 안에다가 그것도 사실 이건 가져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거를. 이사 같은 그렇죠. 경우에. 이사 이거 누가 이걸 가져가요? 네. 그냥 버리고 가죠. 근데 버리고 가면 누가 놔두나요? 그거 치우라 그러지. 그리고 방법도 되게 단순하지만 언젠가는 들킬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빨리 눈앞에만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시멘트하고 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냄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시멘트로 완전히 발라버리면은 비교적 냄새가 차단되니까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사고예요. 깊이 뭐 생각하는 그런 네. 범인의 프로필이 예. 아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유사하거나 좀 비슷하거나 다른 케이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서초구의 한 약사 아내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미라 상태로 7년간이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이 밝혀지자 나중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했다라고 지술했어요. 종교적 이상 네. 사이비 종교라든가 사이비 믿음과 관련된 거라서 그거는 이거하고 좀 관련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뭐 방구들에 갖다 놨겠죠. 네. 이거는 은폐하려고 유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한편 이제 포천 고무통 사건으로 유명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남성의 시신이 고무통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수님께서 분석하시기엔 저장 강박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그건 네. 저장 강박도 있고 두 명의 남자를 시체를 두고 네. 유기를 한 거예요. 집에 쓰레기도 가득했었고요. 그렇죠. 시차를 둔 거죠.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골이 될 정도면은 시일이 좀 지났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국가수가 뭐 이 때문일까요? 뭐 전혀 뭐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인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이 불가능한 건가요? 공격 방법? 어렵죠. 네. 왜냐하면 포천 고무통이라서 이런 데에는 뼈가 부러진 거라든가 네. 독국물 이런 정도는 찾아낼 수 있지만은 질식이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뼈 정도밖에 안 남았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매력 이런 것이 없으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뼈에 직접적으로 뭔가 골절이 있거나 이런 거 외에는 그렇죠. 네. 그런 거 외에는 사실은 쉽지 않죠. 지금 현재는 범인의 대략적인 프로필하고 그다음에 사인은 불명 정도까지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이 이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건 제보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2019년 3월 7일 저녁 A씨는 여자친구 윤소희 씨와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 중이었고 그녀가 초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신중했고 과거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셨다는 여자친구 소희 씨. 취기가 오르자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사람을 죽여봤다는 이야기. 그 시체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고 빨간 고무통에 넣었다고 했어요. 근데 취해서 하는 말 치고는 너무나 자세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영화 보고 지어낸 줄 알았어요. 하도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친구의 술주정에 맞장구를 쳐준 A씨. 그런데 윤소희 씨의 진술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 되어갔습니다. 아니 친동생처럼 여겼던 애를 홧김에 때렸는데 그만 픽하고 죽더라고. 너무 겁이 나서 시신을 고무통에 넣은 뒤에 우리 집 2층 베란다에 놔뒀어. 이보다 무서운 치중 진담이 있을까? 술자리를 마친 뒤 집에 온 A씨는 계속해서 여자친구의 살인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밤새워 고민하던 그는 다음 날인 3월 8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긴 했지만 워낙 특이한 신고라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일단 제보된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제보대로 고무통이 발견이 되니까 진짜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보대로 고무통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즉각 강력사건으로 전환했고 5개의 형사팀을 꾸려서 윤소희 씨를 추적하는 한편 100골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가출 신고가 되어 있던 최윤정 씨였습니다. 4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실종 신고를 했죠. 그래도 어딘가에 살아있길 바랬는데 이렇게 돌아올 줄은. 2014년 5월 당시 20살을 갓 넘은 최윤정 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 학업 대신 취업을 선택한 윤정 씨. 그녀는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한 휴대폰 공장에 취업을 한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연락은 했어요. 집에도 종종 왔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떤 언니랑 같이 살 계획이라고 하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부산의 아는 언니와 함께 살 거라는 말을 남긴 이후로 윤정 씨와 연락은 두절됐지만 가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윤정이가 가족들하고 자주 왕래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집안 형편도 이렇고 한창 놀 나이에 일만 하니까 공장에서 친한 사람들과 지내고 싶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 윤정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2015년 3월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란 이유로 가출 신고로 전환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연락을 끊고 윤정 씨가 같이 산다고 했던 언니, 그녀의 정체는 바로 A 씨의 여자친구인 윤소희 씨였습니다. 네, 저희가 가끔 그 취중 고백 같은 걸로 시작이 돼서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 뭐 제보가 들어가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중적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또 제보를 해버렸어요. 이런 그 고백을 하는 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아주 중대한 일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심리적으로 이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자기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작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중요한 어떤 뭐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술을 먹은 김에 이제 이게 풀려갖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아유 그게 진짜겠어 설마 그리고 그냥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데 네, 이렇게 신고하기도 쉽지 않아요. 영화로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 얘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지금 이제 취중 고백을 했다는 자백을 했다는 윤소희 씨 같은 경우는 28입니다. 이 집이 또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그 백골만 남은 최윤정 씨 같은 경우는 21살이었고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신을 이제 여럿이 사는 집에 그렇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보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거에.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거 후반에 나중에 재판될 때 공범 여부가 같이 동거 거주했던 사람들의 공범 여부가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네.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사는데 와서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할까요? 최윤정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14년 5월에 처음에 그쪽 구미로 넘어갔다가 신고가 거의 11개월 뒤에 됐어요. 연락이 뜸해진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뭐 흔하다고 보면 종종 있어요. 네. 사실 가족끼리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사실 가정 형편도 안 좋고 서로 대면대면으로 지냈는데 오히려 그 가족은 나가서 취업해서 그냥 네 바꿔 해라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보호자가 그러니까 21살이긴 하지만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듯한 인상을 받으면 범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피해자로서의 어떤 대상화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혼자 살고 있고 어리고 또 딱히 누군가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쉽게 범행을 할 수 있죠.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윤소희 씨가 부산으로 구미 공장에서 갑자기 부산으로 가서 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너무 멀어요. 네. 그죠? 공장인 구민데 부산이면 뭐 거기서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거기서는. 여기서의 이 이동이 어떤 이유로 벌어졌는지가 향후에 네. 예를 들면 뭐 사람한테 이렇게 완전히 가스라이팅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노예화해갖고 염전 노예처럼 네. 이런 경우 요새도 많잖아요. 네. 예. 경찰은 살인을 고백한 윤소희 씨의 행방을 찾아 추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가 왜 최윤정 씨를 살해한 것인지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추적은 시작됐고 시신이 발견된 지 40시간 만에 검거된 용의자 윤소희. 검거된 윤소희는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친동생처럼 윤정이를 아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해줬는데 그 사이에 우리 남편이랑 윤정이가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화가 나서 윤정이를 괴롭혔고 그러다가 홧김에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최윤정 씨가 상간녀이고 그녀에게 복수를 하다가 사망해 버렸다는 진술. 어떻게 해서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일까? 먼저 두 사람이 만났던 때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전인 2014년 9월 초순경 구미에 있는 휴대폰 제조 공장에서 동료로 만났습니다. 당시 윤소희 씨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자신을 친언니처럼 따르는 피해자 최윤정 씨에게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공장 관두고 친정집에 윤정이를 데리고 같이 살았는데 3주 정도 살다가 윤정이가 친정집에 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게 불편하다면서 원룸을 얻어 따로 나가 살았어요. 문제는 윤소희가 최윤정 씨의 원룸으로 찾아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원룸에서 남편과 윤정이가 눈이 맞아 한 방에서 뒹구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날 나오긴 했지만 너무 화가 나고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몇 개월간 참고 또 참다가 다시 윤정이 원룸으로 남편과 함께 찾아가서 따지다가 남편과 함께 손 좀 봐줬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 화가 나 프라이팬으로 때렸는데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피해자가 숨지자 겁먹은 윤소희는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를 집어넣고 나중에 남편을 불러 남편이 구해온 시멘트와 모래를 가방 안에 부은 후 며칠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시체가 썩는 냄새였습니다. 세제까지 부었지만 냄새가 가시질 않자 윤소희는 자신의 남동생까지 사건에 가담시켰습니다. 누나한테 이야기 듣고 사체가 든 가방을 처리하려고 누나 집 마당으로 옮겼는데 썩는 냄새나 묻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서 시신을 다시 꺼내서 빨간 고무통에 시체를 넣고 시멘트랑 모래를 다시 또 붓고 흙 채워서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사체를 은닉하고 무려 5년 가까이 고무통을 집안에 둔 세 사람, 심지어 집에는 윤소희의 모친과 아이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5년 6월 이사를 하게 되자 이사 도중에 시멘트로 가득 찬 고무통을 장비까지 사용해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윤 씨의 모친은 이 고무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경찰 조사에서 모친은 마당에 스토커도 없었고 이사한 집엔 고무통이 베란다에 있어서 쓴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통 안에 뭘 넣어두고 쓰는 줄 알았죠. 게다가 우리 딸이 사위랑 이혼한 후로 그 통에 대해 더 관심도 없어졌고요. 그 후 윤소희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도중 남자친구 A씨를 만나게 됐고 술김에 살인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진술을 100% 믿지 못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이 살인 사건에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전 남편과 윤소희는 동갑 28이고요. 남동생 26이고 사망 당시에 최 씨가 21살입니다. 진술은 뭐 불륜 관련돼서 뭐 티격태격 좀 화내서 폭행 뭐 하다가 프라이팬으로 때렸는데 숨졌다. 근데 남편하고 또 그 집에 찾아갔고 여기서 숨졌다. 조금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전적으로 본인 얘기인 거고. 네. 근데 이제 과정 속에서 되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21살짜리를 28살인데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도 있는데 거기 데려와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23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그 가해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자기 남편도 있는데 네. 거기에 같이 살자 데리고 와서 산다? 그게 성립이 되나요? 뭐 신혼이고 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사실 힘들죠. 그죠? 누군가를 말이 데리고 안 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동생이니까? 직장에서 그냥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뭐 이거 만난 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네. 혹시 다른 어떤 이유로 유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분명히 경찰은 의심해 봐야죠. 남편이 마치 이제 폭행에 가담한 것 같이 진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신 유기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뭐 자기랑 불륜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네. 남편도 공범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남편이 이랬지? 남편과 남동생 어쨌든 이렇게 셋이 네. 유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말한 뭐 불륜 얘기는 그거는 사실
구체적인 증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사실 신뢰할 수 없죠. 그 이것도 좀 저는 의문인데 이게 당시에 윤소희가 23세 폭행만으로 21살 여성을 사망케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폭행은 그냥 한 번 가서 한 번 폭행한 거예요. 프라이팬으로 한번. 네. 근데 죽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남자가 뭐 엄청난 구타를 여성에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저는 그렇죠. 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네. 아니라 네. 뭔가 지속적인 폭행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죽였는데 네. 결국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지금 전 계속해서 좀 걸리는 게 마당에 한 구석에 뒀다. 마당에 수도가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수도를 사용하러 마당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베란다에 있었다. 원래 있었다. 예. 네.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보니까 이사를 같이 했어요. 장비를 써가지고 가지고. 무거울 텐데. 그러니까 장비를 썼던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예. 그 차라리 묻어버리지. 고무통채. 네.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하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어머니가 그거를 애초에 통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고 안 쓰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냄새도 조금 났다고.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어머니도 대충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다만 나중에 이게 이제 사체를 유기하고 후에 어머니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모를 수 있죠. 같이 산 시점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겠죠. 네,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면 사실은 뭐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고무통 계속 가지고 다닌 건 저는 이제 전에 설해마을 프랑스 부부가 냉장고채 계속 이사를 다녔던 들고 다녔죠. 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뭐 유사점이나 이런 심리가 있을까요?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소유라든가 아니면 내 어떤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학대죠. 네, 가스라이팅인 학대죠. 그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그렇죠. 네, 그냥 그것이 아니라 뭔 일 때문에 죽였어. 근데 그게 옆에 있잖아요. 시체가. 네.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해서 바깥에 버리거나 보통 그랬을 텐데 네. 그냥 같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해한 사람이랑 5년간 같이 살고 있다.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계속 보잖아요. 또. 네, 그러면 보통의 심리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런 것이 성립돼야지만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네, 거의 피해자를 지금 거의 물건 이상으로 생각을 그렇죠. 안 네. 해야 이게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윤소희가 감추고 있던 더 커다란 진실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윤소희는 전 남편의 불륜 때문에 홧김에 때렸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전 남편은 오히려 전처인 윤소희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처 윤소희가 최현정에게 조건 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갈취했습니다. 하지만 윤소희는 모든 걸 부인하면서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정이랑 조건 만남을 하던 남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오히려 370만 원을 갈취해 갔어요. 그것 때문에 윤정이 뺨을 때리고 후라이팬으로 허벅지 부분 때려서 화상을 입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폭행하진 않았어요. 폭행은 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한 윤소희. 그녀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못을 했고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정이가 남편이랑 부적절한 일을 저지르고 제 아이까지 넘어뜨려서 다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벌겠다며 따로 원룸을 얻어 조건 만남과 성매매를 하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나중에 다 갚았다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게 화가 나서 때렸을 뿐이에요. 윤소희가 윤정이 뺨을 수시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었고 달궈진 후라이팬으로 몸통과 머리를 때리다가 나중엔 허벅지를 찢어서 화상을 입히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불륜을 저지른 게 미안해서 가담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피해자를 감싸면 전처가 더 화낼 것을 우려해 미쳤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고 프라이팬으로 2회 정도 내려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
실제 최윤정 씨의 왼쪽 갈비뼈 4점에서 생전에 골절이 있다가 치유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행을 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하는 상황. 그렇다면 피해자는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망 요인이 있는 것일까? 조사 결과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사망 직전에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조차 어려워했다는 진술로 보아 용변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쇠약해져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미 백골이 된 상태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법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에 허벅지에 입은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기록이 발견됐는데 오히려 반대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둔부 및 타지에 상세 불명의 화상을 입은 환자였고 뜨거운 기름을 쏟았다고 하길래 상처 부위에 붕대 치료 및 항생제 처방을 해줬습니다. 환자와 대화를 나눴고 아파 보이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2014년 12월경에는 부부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에 다녀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점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건강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피해자를 집에 홀로 뒀을 경우 신고할 것을 우려해 부부가 아픈 피해자를 끌고 억지로 데려간 것입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 때문에 살해당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부부의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살해 자백이 있지만 아무리 범인의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딱 일치하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그에 걸맞는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소희와 전 남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프라이팬 면 부분으로 때렸고 각진 부분으로 때리진 않았어요. 두개골이 파일까 봐서요. 피가 나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났지만 진짜 죽여야지 하고 때리진 않았어요. 피고인들은 여전히 빠져나갈 구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불륜이라는 주장. 하지만 전 남편은 아니다. 제가 뭐 성매매를 시켰다. 뭐 이런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바뀌죠. 네, 이제 불륜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성매매죠. 말하자면은 같이 회사를 다닌 애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꼬셔갖고 돈벌이로 이용해 먹은 거죠. 어린애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뭐 누굴 감금해놓고 성매매를 시켰다. 근데 성인이고 탈출하고 뭐 이렇게 본인 판단 이게 안 되나 이렇게.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염전노예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형태의 경우는 약간 경계선에 있는 지능을 가진 분들. 근데 조금 딱 봐도 잘 못 느끼는데 같이 회사를 다녔으면 알 거예요. 아,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실제로 그러면 남편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여러 검사를 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게 입증이 돼야 돼요. 뭐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상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이 여자가 가해자가 이전부터 이와 비슷한 생활 습성을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해 먹고 네. 하는 형태의 것이 있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는 이렇지 않으면 사실은 네. 이런 게 성립이 안 돼.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성매매를 시키고 때리고 그건 학대하고 말이 안 되죠. 일반인이 그걸 할 수가 네, 없을 것 말이 안 같아요. 돼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그런 경험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의심되는 이유는 A씨 남자친구 결혼 앞두고 있었다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한 게 아, 이 여자 윤서희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그럴 수도 있죠. 네. 말하자면 그 말을 하면서 약간 자신의 우월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책감이 느낀 것이 아니라 네.
자기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남편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거를 느낀 거죠. 아, 저 여자는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요렇게 돼서 밝혀지게 된 거겠죠. 네, 특히 거의 10대의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20대 여성들 중에서 내가 이 정도로 세다, 얘를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학대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퇴행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네. 이렇게 퇴행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이 여자는 이 전 남편도 역시 그렇게 가스라이팅에서 스카웃된 네. 동생도 그랬을 수 있고, 네. 새로운 남자친구도 그래려다 못한 거고, 그리고 이 윤정 씨 말고 그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죽인 건 아니지만 뭔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이 같이 다녔다는 회사에서의 기록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착취를 처음 해본 솜씨는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절대 아니죠.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은 때리고 획박하고 물 붓고 뭐 성매매 시키고 돈 뜯고,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가 얘기하잖아요. 얼굴 붓고 막 그랬잖아요. 이건 완전히 괴롭힘이잖아요. 뜨거운 기름을 허벅지나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생전에 골절이 있다가 치유된 흔적이니까 치유됐다 다시 또 때리고 그러잖아요. 네, 때렸다. 그건 지속적인 네. 학대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학대에 의한 상처가 회복이 되고 또 하고 이런 거죠. 네.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때린 건 맞다. 그런데 각진 부분을 때리진 않았다. 면으로 때렸다. 왜? 각진 부분 때렸으면 내가 죽였겠지.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아주 소시오패스 중에서도 이 포식자의 모습이잖아요. 보통 인간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병원에 데려가고 뭐 서울로 데려가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죠. 예, 피고인들에게 범죄자한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은혜 사건에서 그 남편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데려가고 치료하고 그러는 게 다 이은혜한테 유리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실제로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으로 판례가 형성이 됐어야 돼요. 판례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결과만 가지고 논해니까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네. 전에도 그 친오빠를 눈 거의 녹군 상황에서 데려간 것도 병원 데려간 게 인정이 된. 그렇죠. 네.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나 학대의 과정에 의한 다음 단계의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의 법률가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판결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더라? 김 PD, 단서를 찾고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월급이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가지고 카드값 나간 돈이 이게 뭐더라? 카드값은 사지 마. 자네가 연예인이야? 아니 그 쇼핑은 줄였어요. 근데 보험비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 부탁으로 들어놓은 걸 아까워서 둔 게 많아가지고요. 김 PD, 그럴 때는 보험장터에 연락해보게. 보험 장터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뭐는 보장되고 뭐는 보장이 안 되는지 쉽게 알려주고 보험금 받기 힘든 보장은 싹 정리해줄 것세. 제 상황에 필요한 보험만 남길 수 있겠네요. 그래, 일 터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필요한 보험으로 정리하라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하거나 인터넷에 보험장터 검색해도 되는군요. 보험비 좀 줄였으면 요 앞 한우 이 투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네, 밥 한번 살게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판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화가 나 때렸다는 윤소희 부부의 진술 외에 증거는 100골뿐이어서 이들 부부가 최윤정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을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저항 능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정신적 유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면서 윤소희에 대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를 성매매시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남편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상해를 가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요.
1심에서 윤소희 15년, 전 남편 7년, 남동생 2년이 선고가 됐고요. 항소심으로 넘어가서 역시 이게 유지가 되면서 원심 유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가학적인 폭력의 행사를 우리의 법원은 그냥 상해 정도로밖에 치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반인륜적 폭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범죄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겨우 15년이에요. 사실은 이건 살인보다 더 심각한 폭력의 행사죠. 네.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긴 했지만 이제 당시에 양형 상한이 징역 7년인데 이거보다는 무겁게 내렸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죄명에서는 그 이상 줬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 판사들도 왜냐 어차피 물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직접 죽였다고 하는 고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윤소희의 심리적 구조를 좀 파헤쳐 봤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하고 그건 없었잖아요. 네. 남동생은 출소를 했고요. 전 남편은 출소를 했거나 앞두고 있고 윤소희는 2034년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나왔을 때 나이도 그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네. 이제 젊은 상태로 세상에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자, 이 최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자세하게 밝혀진 정이 없고 사실 가족 내에서도 보호가 되거나 뭐 그러진 않은 상태로 어찌든 성인을 맞이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굉장히 천천히 살해된 그렇죠.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고통스럽게. 네, 피해자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